대안으로 반항을 택했는데 반항은 이제 그 반항은 연대를 통해서 결국은 표현이 되지요. 그래서 이 그 어떤 그 해결책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무튼 까미가 찾은 하나의 그 방법을 자기가 소설로 통해서 표현을 한 그 시기거든요. 그래서 반항의 시기에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소설의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설에 여러 명의 주인공이 나오고 그 주인공들이 각자 이렇게 독특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설의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아쉽게 이제 첫 부분하고 끝 부분을 읽다 보니까 무슨 리우라는 그 주인공 혼자 나와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노력을 하다가 끝나는 것처럼 여러분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꼭 이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번역본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본이가 지금 잘 지적을 한 것처럼 빠늘루라는 신부가 또 중요한 역할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비중이 약하긴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까미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말 잘 구현한 어떤 인물로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은 이제 전형적으로 처음에는 좀 광신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그 사람들이 너무 그 방탕에 빠져 있는 하나의 천벌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페스트라는 이 그 병이 서양의 문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라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 이해가 또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를 하면서 패스트가 서양 문화에서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어떤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가, 이 병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 같고요. 이야기를 해볼,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예보니까 잘 지적을 했듯이 처음에는 굉장히 광신적인 이런 그 태도를 보이던 신부님이 어린아이가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죽는 걸 보거든요. 그러면서 신부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 이제 이게 방탕한 인간에 대한 신의 벌이라면 어린이는 사실은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혀 이제 무고한 한 어린이가 저토록 고통을 받고 죽게 내버려 두는 그 신이 그냥 전혀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패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완전히 다른 관점을 나중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까미가 자신의 어떤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등장인물을 통해서 그걸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이제 의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하고는 좀 반대의 입장에 있잖아요. 물론 이걸 이제 지금 21세기에 와서 과연 이제 종교가 과학을 굉장히 반대에 있는가라는 그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단순히 이제 종교는 과학과 완전히 반대 입장에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을 생각을 해보면 종교의 어떤 입장에서는 기적이라든가 어떤 신비스러움 그리고 신의 존재를 믿죠. 그렇죠. 우리를 전부 통제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는다면 과학은 사실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교와 과학이라는 아주 종교인 한 사람은 종교인이고 한 분은 이제 과학자의 그러니까 의사는 큰 범주로 이렇게 포함을 시키면 특히 서양학을 하는 사람은 일종의 과학자에 속하죠. 그렇죠. 그래서 범주를 나누자면 정말 대조적인 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어떤 공동의 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어떤 연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이고요. 또 다른 얘기 할 사람 없습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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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지금 희원이가 지금 참여 작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까미는 사실은 넓은 범위로 보면 사실은 참여 작가가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정치적인 어떤 활동도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인 신념을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혀 서스름이 없는 작가이기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미는 스스로 참여 작가로 이렇게 규명되는 것은 별로 기분 좋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많은 문학 평론가들도 다른 이제 참여 작가에 비해서 까미를 이렇게 비교를 할 때, 극단적으로 이 작가는 참여 작가라고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희원이가 아까 잘 지적을 했듯이 이방인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인간이면 누구나 처해진 어떤 그 까미가 표현하는 그 부조리죠. 그렇죠? 부조리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어떻게 그 상황을 만들고 어떤 상징적인 어떤 그 설정을 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방인만을 읽었을 경우에 과연 까미를 참여 작가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읽은 패스트 같은 이 작품에서 결국은 인간에게 이제 잠재적으로 있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그리고 악함도 갖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순수함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순수함과 어떤 그 힘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내재한 결국 선함을 이렇게 믿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패스트라는 동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전혀 이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연대를 이렇게 그 형성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까미를 당연히 어떻게 보면 참여 작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 참여 작가라는 이 그 표현 자체를 어느 정도의 범주를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참여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신념이 뚜렷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신념을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그 주로 이제 소설이죠, 그렇죠? 소설이나 시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작가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 구구파 작가들도 있어요. 구구파 작가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참여 작가는 뭐 지금 이제 21세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구파 작가가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미셸 웰백 같은 작가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제 프랑스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그리고 미셸 웰백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사람 이름이 저번에 그 여러분한테 전체적으로 20세기 작가들을 소개할 때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그 성이 웰백으로 읽는 게 맞는데 사실은 성은 여러분한테도 그때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가 이제 유럽의 중쪽에서 이제 여러 유럽에서 이렇게 와서 정착한 경우가 많아서 성 자체를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틀리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프랑스에서 그 뭐 아주 옛날부터 뭐 고조 그 후에부터 이제 프랑스에 있었다기보다 그 이전에 다른 유럽에서 이렇게 그 이주를 해온 그런 구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웰백도 그 성을 보면 우엘백으로 읽을 것 같거든요. 프랑스식으로 읽으면 우엘백이 맞아요. 근데 아마 이 사람도 아주 위에 조상을 가면 완전 프랑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발음할 때는 웰백이거든요. 그래서 웰백으로 발음을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번역본이 나올 때는 번역본은 대부분 미셸 우엘백으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면 미셸 우엘백으로 이제 표기가 된 작가의 번역본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갔는데 내가 보기엔 이분은 본인은 그 단성을 안 할지 몰라도 뭔가 구구파스러운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이런 스타일의 작가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이제 구구파 작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주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이제 참여 작가라고 하면 주로 좌파 작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좌파의 신념을 이제 그 제가 지지한 작가들인데, 그런 작가들 경우에는 자기의 어떤 좌파적인 어떤 그 신념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그 좌파 신념에 있어서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그대로 작품에 묘사하는 작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절대 추상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어떤 그 실제 이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테마로 잡았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앙드레 말로우라는 작가인데, 저번에 그때 전체적으로 작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작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그 또 무슨 작품이지? 인간의 조건 같은 대표적으로 인간의 조건 같은 그런 작품도 실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역사적인 유명한 사건을 그 모티브로 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이니 인간의 조건 희망은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하고요. 그래서 인간의 조건은 여러분한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유명한 사건인 국공합작이라고 해서 어, 중국의 공산당, 그래서 그때는 중공이라고 했죠.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과 그리고 지금 이제 대만의 그 초대 지금 초대 수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장가이책인가? 우리 때는 장개석이라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장개석이 이제 이끄는 군대를 국민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군하고 그리고 공산당하고 이제 그 부딪힌 사건인 그 국공합작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둘이서 이제 같이 제휴를 하자고 하고 결국은 장개석이 이제 배신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이제 공산당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 국공합작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이 좌파적인 신념을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희망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페인 내전을 배경으로 해서 자기의 좌파적인 신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이념 작가라고 하면 실제적인 사건을 그 정말 소재나 주제로 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피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까미를 과연 그런 관점에서 엄격한 관점에서 엄격한 그 범주에서 이 사람을 정말 그 참여 작가라고 할 수 있는가 해서 약간 이제 그 의구심도 들고 그에 대해서 논쟁도 많은 게 사실이고 까미도 사실은 참여 작가로 분류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논쟁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연대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떤 그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 간의 어떤 연대를 주장하면서 그 공동해적에 맞서 싸우자라는 이런 메시지를 만을 두고 볼 때 아주 넓은 의미에서 참여 작가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리고 혹시 좋은 지적이었는데 혹시 뭐 다른 얘기 덧붙이고 싶을 친구들 없습니까? 다른 얘기 있으면 한번 같이 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저 박형욱이 저는 책의 내용의 전체적 관련해서 좀 느낀 점을 말씀은 처음에 인간이 이제 퀘스트에 나오는 부조리함에 대해서 좀 인식을 못 하다가 점점 인식을 하고 이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이제 본질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좀 결정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제 다 같이 좀 연대 의식 이런 게 생기는 걸 보고 그냥 그 20세기 당시나 현재 뭐 지금 갖고 있는 현대 이제 우리 사회 모든 들의 그런 생각이나 딱히 이제 별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도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 시간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뭐 오래 지나도 나 이렇게 20세기 이런 패스트뿐만 아니라 그냥 더 소설들을 살펴봐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타사 그런 거에 큰 차이를 잘 못 느낀다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할 수 있었던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형우이가 지금 지적한 점을 내가 바로 이해를 했으면, 어떤 공동악에 대항해서 사람들이 어떤 연대를 추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선을 믿는다라는 이런 주제가 사실은 소설이 나온 시기와 지금 비교를 할 때 많은 세월이 지나고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다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런 주제다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잠깐 마이크가 울려가지고 내가 중간에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내가 확인을 했거든. 그래서 형욱이가 일단 지금 얘기를 한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작품의 주제이자 까미도 원했을 것 같아요. 까미도 이 소설을 쓸 때 단순히 이제 이 소설이 단순히 그 시대의 그러니까 지금 이 소설을 쓴 게 이제 2차 대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건데 아마 이 지적에 대해서 그 전에 또 다른 친구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패스트가 물론 이제 이 소설에서는 진짜 이제 패스트
그 병으로서 이렇게 구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희생되는 식으로 전개가 되지만 단순히 이게 실제 그 존재하는 당시에 이제 실제로 이제 유행도 많이 했죠. 그런 병을 넘어서서 유럽의 전반에 이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나치즘하고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치즘을 사실은 패스트가 우화적인 방법으로 그 소설에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한 비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런 이유 때문에 더욱더 이 소설이 크게 이제 독자들의 마음도 울리고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1세기에 와서 세상이 많이 변하고 그리고 많은 그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까미가 소설을 썼을 때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이 전하는 메시지가 크게 이제 빛을 발하거나 너무 이제 부정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소설이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고전의 범주에 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메시지에 대해서 아마 전부 찬성을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젊었을 때 사실은 조금 까미를 좋아하긴 했지만 패스트를 이방인보다는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그 이 연대가 어쩌고 하니까 갑자기 조금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또 젊었을 때하고 또 상황이 많이 다르고 요즘 또 젊은이들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젊었을 때는 인간의 선함에 대해서 거의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이 믿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젊었을 때 여러분만 할 때는 인간에게는 굉장히 잔인함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잔인하고 그 인간이 뭐 근본적으로 선하다라든가 아니면 인간에 대해서 뭔가 선함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지금 뭐 많은 것을 봤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지만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분 만날 때보다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지금 느끼는 거는 인간에게는 아주 그 잔인함도 있고 이 마지막에 이제 리유가 얘기를 한 것처럼 아주 숭고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젊었을 때는 그 잔인함만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아이러니하게 인간에게 아주 그 정말 잔인함만 갖고 있을 것 같은 이 존재 안에 숭고함도 있다는 것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나이가 들어서 패스를 다시 읽으면서 젊었을 때 봤던 것과는 또 다른 면을 내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난 젊었을 때 사실은 이 그 갑자기 뭐 연대를 하니 어쩌니 이것부터 그리고 마지막에 뭔가 교훈을 주는 듯한 이런 그 표현 때문에 사실은 좋아하는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지금 형욱이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전적인 어떤 그 가치를 오히려 그 메시지를 통해 찾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또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나? 까미가 지금 천국에서 보면 아주 기뻐할 일이라고 난 솔직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정말 이제 이 연대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가 아까 얘기한 거는 그 인간의 내부에 있는 그 잔인함하고 그 숭고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회의적인데 오히려 여러분 세대의 연대를 믿다니 이걸 아주 이 희망적인 신호로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뭐 반대하는 얘기가 없다, 반대하는 생각이 없다니까 그거 말고 뭐 여러분이 또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그 대목이 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여러분이 또 어떤 걸 느꼈는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예민한 문제인데 까미라는 작가를 요즘 얘기를 할 때 이전에는 한 그 70년대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프랑스에서도 그랬고요. 전 세계에서도 이제 까미를 얘기를 할 때 이제 부조리라는 어떤 철학을 소설로 아주 완벽하게 구현한 작가이다. 그리고 그 소설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그 미학이라든가 문체라든가 뭐 구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80년대가 지나 90년대에 오면서 또 다른 얘기들이 있어서 이게 단순히 이제 소설 자체의 미학이 아니라 작가가 이제 그 선택한 어떤 소재라든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시각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는지 아주 궁금해서 한번 내가 질문을 던져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얘기해 볼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뭐 자기가 뭐 특별히 느낀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봐도 좋습니다. 어, 저 노그나입니다. 응, 네, 그 교수님이 오랑 얘기를 꺼내셔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응, 응, 물론 이게 그 패스트 자체 그 소설이 지니는 주제나 뭐 그런 메시지
그 시대를 초월하는 뭐 그 공감을 주는 인원과고 상관이 없는 걸 저도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음, 그래도 그 굳이 하나 짚자면은 그 왜 까미가 그 현실을 방영하고 글을 썼듯이 현실도 까미에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그 뭐냐 제가 알기로는 그 오랑이라는 도시가 아무래도 그 지금은 알제리에 있는 도시인데 음, 그 까미가 썼던 그 시대에는 거기가 그 프랑스 식민지로 제가 알고 음,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 뭐냐 아무래도 그 저 같은 그리고 우리 같은 그 왜 식민지 역사가 있던 사람들이 보면은 음, 음, 음. 그 왜 책 속에서는 그 오랑을 그 식민지 알제리가 아니라 프랑스의 어느 한 지방으로 묘사를 그때는 프랑스 했는데 식민지였으니까 프랑스 영이었으니까. 네 음, 근데 그 아무래도 그런 묘사가 아무래도 그 식민지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그 음, 음, 알제리라는 그런 게 아닌 그 음, 프랑스의 단지 그 작은 소도시를 묘사하는 게 조금 아무래도 음, 어쩔 수 없는 그 작가의 한계이자 시대의 한계가 아니었나 그런 음.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좀 읽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마 그 근나가 재미있는 지적을 했는데, 근나가 한 생각에 대해서 아마 그 뭔가 공감을 하면서 책을 읽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랑에 대해서 물론 이제 나중에 자세히 묘사를 하면서 도시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긴 하지만 처음에 오랑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는 굉장히 그 도시가 무미건조하고 뭐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굉장히 건조한 도시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령의 하나로 이제 그 표기를 했는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역사를 왜곡했다기보다 뭐 당시에 정말 프랑스령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묘사하는 방법이 여러분도 아마 느꼈겠지만 물론 이제 내가 여러분한테 덧붙이는 거는 이제 소설의 중반에 가서 다른 부분을 묘사를 할 땐 전혀 그런 부분이 없긴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도시를 묘사할 때 너무나 이 도시가 정말 가서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라기보다 정말 이제 그 인간적인 면이 없고 굉장히 사람들끼리 삭막하면서 그리고 죽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뭐 이런 말도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삭막한 이렇게 도시로 묘사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전체 소설을 안 읽어서 이제 여러분이 아마 전체 소설을 읽은 친구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건데, 그나가 아까 지적을 한 것처럼 여기가 이제 알제리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알제리의 도시면 아무리 그때 프랑스 식민지라고 하더라도 원래 알제리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주인공을 비롯해서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들하고 부수적인 등장인물들까지 아랍 사람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이제 그 패스가 번져가지고 뭐 난리치고 이러다가 뭐 패스 물러가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나가 아까 이게 그 시대적인 한계이지 않을까라고 잘 지적을 했듯이 이게 그냥 프랑스 사람들이 보면 뭐 아무렇지도 않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제 알제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는다면 만약 이제 부산을 배경으로 어떤 그 아주 유명한 일본 작가가 이제 부산 이 그 한국이 이제 일제강점기 때를 묘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면 뭔가 이렇게 그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가 잘 지적을 했듯이 90년대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어떤 그 문학적인 가치라든가 문학적인 그 위치와는 상관이 없이 이 전형적인 어떤 작가의 어떤 식민주의적인 관점이 들어간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패스트나 이방인을 볼 때, 이 작품 자체의 어떤 아름다움이라든가 이 작품이 프랑스 문학사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리고 이제 부조리라는 철학을 어떻게 이제 소설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했는가에 집중을 했다면, 프랑스 사람들은 아니죠, 물론. 프랑스 사람들이 아닌, 흔히 이제 제3세계 출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제3세계 출신이긴 하지만, 거의 뭐, 이민으로서 이제 서양에 정착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탈식민주의라는 그런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문학계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사실 문학은 사실은 크게 영향을 받았긴 하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전반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얘기를 한 하나의 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식민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의 예로서 이제
그 까미의 작품들을 이렇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까미의 작품이 이제 식민지 시대의 알제리를 배경으로 하면서 알제리 사람들은 한 명도 나오지를 않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에게 판을 치는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작품의 어떤 묘사가 또 하나씩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지적을 하면서 전형적인 어떤 식민주의자의 어떤 그 관점이 아닌가라고 심하게 비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패스트도 그렇지만 이제 이방인이 조금 더 심각한 게, 여러분이 이방인 읽었으면 아마 기억을 할 건데,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죽이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아랍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이름도 없어요. 아가비거든요. 그래서 아랍 사람 한 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대체 살해를 당하는 사람인데, 살해를 당하는 사람이면 사실은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름도 없고 그냥 아가비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몇 해 전에 알제리 작가가 이 아가브로 묘사를 된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생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요. 나도 그 책을 읽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의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살해당한 사람의 동생인지 형인지 그 사람이 이렇게 독백을 하는 식으로 해서 메르소 그 까미의 이방인을 비판하는 식으로 이렇게 소설을 이렇게 내서, 그게 또 프랑스에서 이렇게 상을 받은 그런 상을 받은 어떤 그 기억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제 원래 이름을 좀 그러니까 원래 제목을 바꿨어요. 원래 제목을 바꿔서 출판을 했는데, 원래 제목을 바꿔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본을 출판을 했는데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그게 제목이 메르소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하여튼 원래 제목을 바꿔갖고 우리나라에서 메르소 쪽으로 제목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면 이방인을 읽고 나서 그 작품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제 알제리 사람들이 이제 그 이방인을 대했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지 하는 거를 여러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모든 알제리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부 이제 알제리 사람들의 어떤 관점과, 그리고 알제리 사람들을 넘어서서 식민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과거 식민지를 배경으로 해서 썼던 그 소설들에 대해서 던지는 새로운 비판적인 시각이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을 묶어서 이제 탈식민주의라는 하나의 어떤 그 사상적인 그 조류로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비판적인 시각의 뒤에는 까미의 태도하고도, 정치적인 태도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까미가 알제리 독립을 위해서, 물론 독립을 지지를 했어요. 독립을 지지한 작가이긴 한데, 독립을 지지를 하면서 알제리 사람들과 같이 이제 레지스탕스를 만들어서 열심히 싸웠으면 소설의 내용이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토록 비판을 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까미는 알제리의 그 해방을, 알제리 독립을 지지를 하면서도 알제리가 완전히 독립하기보다 일종의 프랑스의 연방으로 남아있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태도 때문에 그 같은 지식인들하고도 굉장히 이제 같은 지식인들 중에서 까미와 이제 길을 같이 했던 지식인들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알제리에서 굉장히 큰 이제 비난을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이제 정황을 종합해 본 결과, 이제 물론 이제 까미의 그 태도가 식민주의자인 태도이기는 분명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까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관점이 많이 들어간 결론입니다. 그래서 까미는 사실은 자기 고향이 알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제리가 이제 독립을 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국가가 하나가 되고 나면 어떻게 보면 까미는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프랑스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알제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지금의 독립된 알제리의 어떤 국민이라기보다 그 국민도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그 알제리는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식민지 상태의 그 알제리가 자신의 영원한 고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조금 더 폄하한 어떤 그 관점일 것 같고요. 가장 큰 관점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많은 폭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폭력이라든가 유해 사태를 조금 멈추기 위해서 하나의 유보적인 방안으로 까미가 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의 이기적인 이런 상황을 전부 다 넘어서서 까미가 궁극적으로 원했던 거는 불필요한 어떤 그 학살과 그리고 이제 유혈을 멈추자라는 뜻으로 내놓은 방안인데, 사실은 이제
그 알제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천인공노할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 업보가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이 작가의 작품들까지 이제 식민주의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이렇게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이 반드시 이제 간과할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이 관점을 조금 돌려서 보면 이 오랑도 여러분 물론 오랑이라고 지명을 분명하게 표시를 하긴 했지만 사실 여러분이 소설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보면 이 오랑이 정말 알제리의 항구 도시인 오랑 실제의 어떤 오랑의 모습이라기보다 어떤 그 재난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재난은 여기서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힘으로서 그 조정하기 힘든 재난이 여기서 패스트라는 질병으로 형성화되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힘으로서 막기 힘든 어떤 재난이 어떤 공간에 닥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이걸 막아내고 이 재앙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연대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어떤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공간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느낌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읽어가면서 더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물론 이제 작가가 알제리에서 살았기 때문에 파리니 마르세유는 뭐 살아보지 않은 곳을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쓰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가 직접 실제로 살고 있고 가본 그런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훨씬 소설을 쓰기에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오랑으로 단순히 설정이 되었다 뿐이지 소설을 읽어가면서 이게 알제리 하는 가장 큰 항구 도시가 소설의 배경이라기보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우화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으로 그냥 오랑을 잡았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나갑도 마찬가지로 왜 하필은 아나갑이냐. 그리고 솔직히 그 알제리에서 살았던 작가인데 뭐 알제리 친구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뭐 알제리 그 아랍식 이름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 잘 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이드니 뭐 무하메드니 뭐 너무나 이제 뭐 알제리에서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름 하나 붙이면 될 것을 왜 하필이면 아나갑으로 했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랍 사람들을 경멸하는 어떤 뜻에서 아랍 사람들의 목숨은 뭐 별로 뭐 큰 의미가 없다라는 뜻으로 아나갑으로 붙였을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 부조리라는 것을 인간의 부조리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성으로 한 인간을 살해당하는 인간을 이름조차 없이 이렇게 묘사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또 다른 그 관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학을 공부하는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싫어서 아마 물론 과학도이면서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있겠지만 자연과학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하는 쪽하고 많이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 또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벌쩍 들 거예요. 무슨 하나의 답이 있냐고. 그거야말로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뭘 모르고 하는 소리 다 하겠지만 인문학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기보다 하나의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문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답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나는 문학을 좋아하고요. 근데 만약 어느 쪽을 더 좋아하느냐를 에 따라서 이제 좋아하는 부분이 다르다면 다양한 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문학이나 인문학 쪽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의 정확한 답을 원하는 사람은 자연과학 쪽을 아마 선택을 하는 것이 아마 자기한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문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그런 어떤 식민주의적인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또 반대의 관점에서 이 책을 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뭐 이것 넘어서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죠. 항상 이제 소설을 볼 때 등장인물, 공간, 시간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문체도 이제 나중에 조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그 요소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소설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할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저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온 얘기 말고 다른 얘기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이 생각한 얘기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누가 더 얘기할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네. 한두 사람만 더 얘기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강제로 시킬 수밖에 없는데 시키기 전에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준영이가 한번 이야기해 볼래? 그 멍멍이가 아주 귀엽게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네. 이준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준영, 멍멍이 앞세우고 어디 갔나? 네, 교수님. 한번 얘기해 봐라. 네, 저는 책이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임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테스트가 퍼진 오랑시가 종전 직후의 여러 나라 모습들이랑 좀 겹쳐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까 뭐 상징적인 게 반드시 이제 오랑이 실제로 있는 그 알제리의 가장 큰 항구 도시를 배경으로 했지만 상징적 요소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준영이가 이제 지금 보충적으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제리에 위치한 한 항구 도시를 배경으로 했지만 사실은 알제리의 어떤 오랑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으로 이 공간을 묘사를 했다기보다 그 2차 대전을 겪을 때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던 상징적인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좋은 지적이고요. 또 다른 얘기 해볼 사람 없습니까? (45분이니까) 지금 한 5분 정도는 더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한 사람만 그러면 더 내가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누구를 시켜보지? 저번에 거꾸로도 시키고 처음부터 시키고 하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을 아무나 뽑아가지고 한번 시켜봐야겠다. 자, 이지수 한번 얘기해 볼래요? 네, 지수야 한번 얘기해 볼래? 음, 저는 발표를 했었는데, 음, 어, 일단 저는 이 작품이 시작된 게 되게 좀 자극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 음, 쥐 등장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책 읽었을 때도 자극적인 요소가 조금 있어서 더 재밌었습니다. 쥐가 나왔어. 이건 상상을 할 때, 어, 상상을 할 때 좀 더 이제 좀 극적으로 상상이 되는, 뭘 할 때? 상상을 할 때 책을 읽으면서 네, 이미지를 상상할 때. 그래서 그 소설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쥐 죽는 거, 한 마리 죽는 걸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뭐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소설을 안 봐서 우리가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이 그 소설의 서술자가 이제 처음에는 그 누가 서술을 하는 것 같이 모르면서 이제 소설이 시작이 되거든요. 소설이 시작되고 끝부분에 이 소설, 이 내용을 전부 작성한 사람은 바로 의사 리유다라고 이제 자신의 이제 이 소설을 기록한 사람의 이제 신분을 밝히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패스트가 이렇게 번지기 시작할 때 쥐가 한 마리 죽고 그다음에 이제 쥐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한 마리가 세 마리가 됐다가 여러 마리가 됐다가 때려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에 사람이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염병이 퍼지는 그 모습을 굉장히 이제 자세히 묘사를 했죠.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숫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의사가 쓰는 어떤 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기록의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그 쥐를 묘사를 할 때도 어떤 그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 맨 처음 묘사하는 거 여러분 기억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주관적인 주관적인 어떤 관점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의사가 이렇게 병에 걸린 환자라든가 어떤 병균이 어떻게 이렇게 번식이 되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지켜보는 그런 굉장히 의사이자 어떤 과학자 같은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굉장히 꼼꼼하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쥐가 죽는 숫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람이 점점 이제 죽고 사람이 죽는 숫자도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날짜를 계속
계속 기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어떤 박진감을 더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묘사를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굉장히 객관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이 그 독자들의 어떤 흥미를 북돋우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좋고요. 한 명 정도 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건 누구였노? 준영이 했지. 그럼 그 다음에 이현지 한번 얘기해 볼래? 네, 저도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업도 다르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이야기? 또 다른 인물들이 예,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연대하는 모습이 카미가 전하고 싶었던 부조리에 대한 반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은 부분은 리유랑 타루가 수영을 하는 예, 장면인데 예, 예, 카미가 그 태양이나 바다 같은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이방인에서도 좀 잘 예, 드러나는데 예. 퀘스트에서도 그 수영을 통해서 잠시 현실을 잊는 장면이 나와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두 명이 이제 패스트에 대해서 잠시 잊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우정을 다지면서 그 수영을 하면 해수욕을 하면서 보내는 이 장면이 현지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현지가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는데 소설에서 꽤 중요한 장면으로 이렇게 보통 언급을 하는 대목이거든요. 그리고 현지가 잘 지적을 했듯이 이제 잠시 이렇게 숨을 돌리는 이 장면에서 그 자연에 대한 어떤 아름다움이라든가 수영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그 편안함 같은 것을 잘 묘사를 했는데 이방인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번에도 여러분한테 작가 전체에 대해서 작가의 작품색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번 언급을 한 걸로 얘기를 하지만 이런 그 자연에 대한 묘사가 이제 그 작품 속에 나올 때 굉장히 작품 전체를 이렇게 서술하는 어조는 굉장히 오히려 객관적이고 꽤 건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패스도 마찬가지고 화려한 수식이라든가 어떤 서정적인 부분이 좀 없이 이렇게 담담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연에 관한 어떤 묘사가 나오면 작가의 문체가 조금 달라지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체의 아름다움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 알제리의 어떤 아름다움을 나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저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만 할 때 이제 결혼 여름이라는 그 에세이를 보고 알제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아닐까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가 그 정도를 이제 인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번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처럼 작가가 이제 그 문체가 굉장히 금욕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어떤 문체를 구사하는 그 특성이 있는 반면 굉장히 화려하고 서정적인 문체를 구사하는 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려하고 서정적인 문체는 주로 이제 에세이인데 특히 에세이 중에서도 까미의 고향을 묘사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의 어떤 소설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결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냉혹할 정도로 수식이 없는 그런 문장을 구사를 하다가 자연의 묘사로 돌아서면 작가가 갖고 있는 그 소설에서 발휘했던 그 화려한 그 문체가 이렇게 언뜻언뜻 이렇게 엿보인다는 거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른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 시간이 아마 조금 그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여러분 얘기를 듣고 전체적으로 작품에 대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 정리를 하면서 작품 분석에 대한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이 보면서 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분이 덧붙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내가 정리를 할 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작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